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유튜브 세상 시간입니다. 16만 점, 빼앗기고 잃어버려 아직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개수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우리나라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아직도 우리 품에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화재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문화재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입니다. 이 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됐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일본의 도쿄대학. 한국 측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다. 종교계, 학계, 정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였다. 이들은 도쿄대학을 상대로 조선왕조실록의 환수를 주장했다. 세계의 대표적인 대학 중 하나인 만큼 조선왕조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자성 없는 도쿄대학에는 환수위원회의 주장대로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도쿄대의 조선왕조실록, 모두 47책이다. 한국의 환수위원회는 이 책을 반환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환수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에 일본 측의 반응이 있었다. 東京大学にある理長実録がソウル大学に移ること、そのことが学術の発展にとって、また東京大学とソウル大学の学術交流の推進にとっていいことだと、その部分で両大学が合意すれば、それで引き渡しは成立す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私どもはそ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리고 지난 7월 7일, 마침내 조선왕조실록 47책이 돌아왔다. 돌아온 실록은 곧장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옮겨졌다. 일본 측은 조선왕조실록을 도쿄대에서 서울대에 기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우리 측은 반환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이미 다른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돼 있는 규장각에 도착한 실록. 그러나 아직은 공식적으로 도쿄대의 소유였다. 도착 일주일 후 공식 인도 인수식이 열렸다. 마침내 조선왕조실록 47책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지 93년 만의 일이었다. 내 사고에 보관돼 있던 실록이 유일하게 그 오대산 사고본 실록만 일본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한반도로 돌아옴으로써 내 사고에 소장돼 있던 실록들이 모두 한반도에 있게 된 것이죠. 오대산은 사명대사가 물과 불과 바람의 삼재가 들지 않는다고 한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왕조실록은 오대산에서 300년간 안전하게 보관됐습니다. 그러나 명당의 기운도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빼앗긴 후 도쿄대학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쿄대학은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 수십만 권의 장서를 유실하게 되는데 우연한 계기로 남아있는 장서 목록을 발견한 해문 스님에 의해 환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2006년 5월 31일 도쿄대학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되돌려주겠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환수 과정은 말로는 이렇게 단 몇 줄로 설명됐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힘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귀환은 그만큼의 의미를 갖습니다.
65년 한일협정 이후 우리나라로 돌아온 최초의 국보급 문화재라는 점도 그렇고 이로 인해 약탈된 문화재 환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실록의 귀환은 단순히 책을 돌려받았다 그 이상입니다. 빼앗겼던 민족의 자존심과 실록이 기록된 역사의 정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71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월정사 바로 위쪽 오대산 사고가 있다. 월정사가 지켰던 바로 그 사고이다. 이곳에 보관되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93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던 것이다. 조선 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87책이 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왕조실록의 첫 순환은 임진왜란 때부터 비롯됐다. 당시 조선 왕조실록은 내부를 만들어 춘추관, 청주, 성주, 전주의 4군데 사고에 보관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고 전주 사고만 무사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전주의 경기전. 이 경기전 건물도 정유재란 때 불탔다. 그러나 태조의 어진은 화를 면했다. 전주 사고는 경기전 곁에 있었다. 바로 이곳에 보관된 실록만이 화를 면한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다시 내부를 만들었다. 이후 사고는 모두 산으로 올려보냈다. 강화의 만이산을 비롯 묘향산, 오대산, 태백산 등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곳에 사고를 짓고 실록을 분산 배치했다. 임난 이전에는 4대 사고가 전부 시내에 있었어요. 시내에 있다 보니까 임진난이 일어나서 외병이 오니까 제일 먼저 불타는 거예요. 정말 요행으로 전주 사고가 살아남아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찍어가지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후 실록은 또다시 옮겨 다녀야 했다. 전북 무주의 적상산 사고. 이곳은 묘향산 사고에 보관하던 실록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강화도 만이산 사고의 실록은 화재로 인해 바로 옆에 정족산으로 옮겼다. 일제강점기, 조선 왕조실록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는다. 조선 총독부는 각 사고에 분산 보관하고 있던 실록을 서울로 모았다. 정족산과 태백산 사고본은 경성제국대학으로, 적상산 사고본은 창경궁 장서각으로 옮겼다. 오대산본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일본으로 반출됐다. 1910년대에 동경제대 시라토리 교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사 편찬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식민 통치를 위해서 이 한국 역사 전사를 한번 서술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료가 필요해서 당시 아직 서울로 올라오지 않은 오대산본 실록을 현지에서 그냥 그대로 주문진항을 통해서 바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2006년 8월 11일) 실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국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거행을 지켜보며 귀향을 축하했습니다. 대취타 연주 행렬이 정말 흥겹게 들리죠? 실록 안치기 이루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실록을 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동안 묻혀있는 이 실록의 역사를 우리는 암기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인연이 성숙되었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평창 오대산 본로로 있었던 것은 1913년 동경대학으로 간 다음에 25년 관동 대지진 때 다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모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문화재입니다. 바로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인데요. 이 공신교서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서 선무공신에 책봉된 김시민 장군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 환수고유제가 열렸습니다. 공신교서란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에 공을 세운 신하의 업적을 치하하며 임금이 상을 내린 기록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6명의 공신교서가 남아있는데요. 그중 김시민 장군의 공신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한 연구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고 환수를 위해 여러 방법이 모색되던 중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모금으로 공신교서를 구입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침이 이미 깊어서 그대의 공적을 기리는 상소가 간절하고 여론을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내 뜻도 또한 그러하다. 이에 그대를 선무공신 2등에 봉하고 2계단의 품계를 돌려주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도 등급을 높여준다. 권위관과 모든 헌사자들은 지상으로 방향을 바꾸어 금산, 뭉치, 비단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는 1604년 선조가 임진왜란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하사한 18개의 선무 공신교서 중 하나입니다. 김시민 장군이 하사한 진주성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꼽힙니다. 임금은 진주성 전투 마지막 날 전사한 김시민 장군에게 임진왜란이 끝난 후 교서를 하사했습니다. 교서에는 김시민 장군을 잃게 되어 애통하다는 내용과 함께 장군을 선무 2등 공신에 추증하고 유족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서는 현존하는 선무공신 교서 중에 가장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고문서를 연구하는 연구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문화재 중에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반환된 최초의 문화재라는 점도 의미가 깊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서, 맨 끝에 이제 글이라는 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남 천안 삼거리 공원 정문 앞에 김시민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31살의 나이에 순국한 김시민 장군의 얼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상에는 장군의 진취적인 모습과 기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시상제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삼거리와 연계하여 접근성이 좋고 천안의 관문으로 랜드마크 기능의 취적지 입지라고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 공모 방식으로 공고와 평가 과정을 거쳐 주식회사 피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착공하여 오늘 개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11.2m이며 동상의 중량은 약 16.9톤이고 재질은 청동과 석재로 제작하였으며 진주성 전투에서 지휘하는 역동적인 동세와 진취적인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저는 19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의 관군과 의병 모두가 협력을 해서 외적을 앞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대첩과 권율 장군의 행주성 싸움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싸움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많은 세월이 가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항상 귀감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싸웠던 훌륭한 장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첩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 장군은 모든 걸 걸고 열심히 외척을 싸웠습니다. 우리 김시민 장군께서 애국과 그리고 애족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자랑스러운 우리 천안의 후손들은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국가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동상관리 추진 현장부터 추진 단계부터 완성단까지 여러 가지 애를 써준 우리 김법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한철 노인회장님, 홍덕기 서장님을 비롯한 또 김봉희, 안동이수 대동의 회장을 눈용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십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임난의 3대첩, 권율 장군의 진성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성대첩과 더불어 임난 3대첩의 승리를 이끌으신 임난의 영웅이고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넘어 대한민국 영웅의 발자취를 기르면서 국난 극복 정신과 애국 정신을 기르는 좋은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충무공 김시민 장군 동상장화 62만 천안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는 인사를 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상 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상과 좌우에는 두 조형물이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김시민 장군의 중요한 어록 2개를 보신 아트월 2개를 설치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48m의 김시민 장군의 생애와 관련된 48m의 스토리로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려 145년 만에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입니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에 뺏겼던 의궤가 지난 2011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는데 사실은 대여 방식인 것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145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 먼저 의궤란 조선 왕실의 행사와 의식을 세세하게 정리한 기록을 말합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그림까지 담겨 있기도 하여 후대 사람들이 예법에 맞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돌아온 의궤는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교장각은 정조가 조선왕조의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로 이후에는 출판과 정책연구의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궤가 돌아오는 데에는 고 박병선 선생의 공헌이 지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간 사람이기도 한 그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가 기적처럼 책의 행방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도서관 측의 지독한 방해 속에서도 10년 만에 297권의 의궤의 목록과 내용을 정리해내 한국에 알립니다. 그리고 험난한 반환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대여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의궤는 돌아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의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 2011년에 프랑스에 있었던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 국내에 돌아옴으로써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이 의궤라는 자료가 어떤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의계에 기록된 조선시대 왕실 행사의 뭐 이모저모라든가 또 이 의계도 정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계의 기록이 가지는 또 오늘날에 또 이 던져다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의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계라는 그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계가 무슨 뜻일까요? 의계는 의식과 괴범. 이 괴자는 우리 궤도할 때 괴자. 이게 레일같이 이렇게 쭉 따라간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뜻이고, 범은 모범범자 또는 전범범자.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의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그림 자료를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해졌던 뭐 왕실의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뭐 궁중잔치 이런 모습들을 아주 그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계는 조선왕조실록처럼 현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 의계는 2007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때 상당히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조선시대에 왕조의 기록물이 그렇게 많으냐. 우리가 그 이전에 조선왕조실록도 됐고 또 승정원 일기라는 자료도 세계 기록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승정원 일기도 있고 또 조선왕조 의계 또 이거는 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결국 기록물인데 특히 왕실 행사의 모든 면모들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 형식으로 쭉 조선왕조가 멸망될 때까지 다 남아있다. 이런 기록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그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의 모습이 그림 자료로 이렇게 생생한 이런 기록이 있느냐.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거는 또 그럼 조선왕조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많이 가지는 정말 유일한 기록물이에요. 그럼 왜 우리 조선왕조에서만 의계를 만들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신이 가장 바탕이 되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유교문화예요. 이 뭔가 이제 유교문화에는 선왕대의 예법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뭐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조상부터 내려오던 이런 전통은 되게 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그럼 유교문화만 있었다면 뭐 다른 나라도 다 유교국가 많잖아요. 그럼 또 이런 의계는 왜 조선만 유일한가? 이건 조선 왕조만의 독특한 기록 문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정말 요즘 표현으로 직성이 풀리는 이런 정말 뭐 DNA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비서실에서 승정원에서 쓴 그 기록도 정말 다 남아 있는 거고 거의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도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다 남아 있는 거고 이 의계 같은 경우도 조선왕조의 역사 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림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남겨놓은 거죠. 이런 조선시대의 철저한 기록문화의 전통과 유교문화의 전통이 의계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박물관 측이 의궤를 공개했습니다. 의궤는 조선 건국 초기인 15세기부터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임진왜란 이후의 것들만 남아있어 안타까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필사나 종이와 안료의 재료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왕의 열람을 위해 제작된 어람용 의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돌아온 의궤가 더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오는 7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45년 만에 귀한 외교장각 의궤라는 그 제목으로 특별전을 개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외교장각의 대표적인 의궤와 함께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원표지 장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책 표지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장정이라 합니다. 제작 당시의 원표지 장정은 초록색 비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제목은 하얀 비단에 써 넣었습니다.
고정용 변철은 5개의 구멍을 뚫어서 앞뒤로 국화 무늬의 못으로 고정하였고 가운데는 둥근 고리를 달아서 제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초록색 비단 표지는 운 문양으로 구름 무늬만 있는 것과 칠보 무늬와 구름 무늬가 섞인 운보 문양, 그리고 연꽃 무늬의 연화 문양 등 다양한 비단의 종류와 직조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의계의 내용을 보면 조선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의식 및 건축 기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귀환한 의계 중 풍정도감 의계는 1630년 제작한 것으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전해지는 의궤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일본으로는 의소세손 예장도감 의궤와 장렬왕후 국장도감 의궤가 있습니다. 어람용 의궤는 화가가 직접 그린 것으로 그림이 매우 섬세하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는 대부분 어람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분상용하고는 그 그림의 수준이나 필선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의소세손 예장도감 의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없는 유일본으로 세손의 장례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복식이라던가 도장 그리고 각종 부장품 등을 비롯해서 당시의 장례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러 분야의 그 연구자들을 모으고 또 지금 그 국외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분들을 전부 모아서 프로젝트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 297책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되며 특별전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언론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의궤 귀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은 다들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올라간 이 문화재가 아직도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입니다.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로 인해 금속 활자가 서양에서 발명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직지심체 요절이 알려지면서 78년이나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기술이 앞서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책은 불교의 승려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직지심체란 말은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구한말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사관 콜랭드 플랑시 대리공사에 의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그는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사들였는데 임기를 마친 후 프랑스로 돌아갈 때 직지심체 요절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에게 넘어갔고 베베르가 사망하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고 박병선 박사에 의해 외교장각 의궤와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직지심체 요절은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문화와 예술, 방대한 인류의 지식을 담은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정보는 빠른 속도로 대중에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중세에 일어난 인류 역사 최초의 정보혁명이었다. 하지만 학자들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해낸 것에 대해 오랜 세월 의문을 품어왔다.
당시 유럽은 활자 인쇄술에 대한 기반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의문은 구텐베르크가 책을 만드는 일에 전혀 종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활자 인쇄 기술과는 무관한 금속 세공 기술자였을 뿐이었다. 그런 구텐베르크가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불과 20년 만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일컫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였다. (45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수수께끼는 19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첫 실마리를 찾게 된다. 대한제국의 프랑스 대리공사로 근무한 꼴랭 드 블랭시가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가 프랑스 만국 박람회장 한국관에서 전시된 낡고 오래된 책 한 권에 의해서였다.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가 세상에 처음으로 빛을 본 순간이었다. 동양에서 온 이 낯선 책의 인쇄 연도는 1377년.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빨랐다. 직지의 발견은 세계의 문명과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발명으로 손꼽아온 금속 활자 인쇄술이 서양에서 발명되고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려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창안하고 발전시켰다는 기록이 서양보다 200여 년 앞선 1200년대 초부터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2005년 10월) 독일과 한국의 인쇄학자들은 고려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여러 중간고리를 포함한 실크로드 북쪽 루트인 초원의 길을 통해 중국과 이란 등의 동양 인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지나 서양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려에서 출발해 독일로 이어지는 광활한 활자로드가 존재했음이 확인된 것이었다. 아울러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고려를 방문한 교황 사절단에 의해 전달되었다는 기록을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발견하였다. 당시 고려는 금속 활자 인쇄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4,700여 권의 불전을 완벽하게 집대성하고 오늘날 아시아 대장경의 표준이자 세계 불교 연구의 기초가 된 8만 대장경을 만든 중세 출판 강국이었다. 또한 대한민국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린 무역 강국이기도 했다. 고려는 중국을 넘어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의 상인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고 이때부터 서방 세계는 대한민국을 코리아로 부르기 시작했다. 고려는 활발한 해상무역과 출판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이루었고 비로소 인류 역사를 뒤바꾼 금속 활자 인쇄술을 서양에 전파하며 활자로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1년 직지는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주도해온 활자 인쇄 출판 문화는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인터넷과 반도체 메모리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통신망을 구축했다. 오늘날 IT 강국 코리아의 저력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해낸 고려의 정보혁명에서 출발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청주 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직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직지 세계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청년 반크는 고려의 직지가 보여준 시대 정신으로 21세기 정보혁명을 주도하며 인류의 새로운 활자로들을 개척할 것이다. 직지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직지 심체 유저를 최초로 발견한 박병선 박사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그녀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직지라는 책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속 활자본 직지 심체 유절은 현재 학원만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한 부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인 만큼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이 외교장관 의궤를 발견하시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 의궤가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Elle a découvert ces manuscrits et je crois qu'elle a dû lutter longtemps avant de. 박병선 박사님이 바라시는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셨습니다. Son désir soit entendu. Et puis un jour, quand j'étais ministre de la 그리고 Culture 제가 du 미테랑 대통령이 재직하시던 시절에 제가 문화부 장관으로 있을 때 아직까지 이 의궤에 대한 그때까지는 의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국민들에게 이 의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의궤 자체가 한국 국민들의 영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e l'histoire. Un autre personnage a joué un rôle important. 그리고 이번 이 의궤 귀환에 또 한 분 매우 중요한 분이 계신데 바로 미테랑 대통령이십니다. 제가 미테랑 대통령을 설득해서 1993년에 미테랑 대통령께서 한국을 공식 방문하실 때 의궤의 첫 번째 한 권을 한국에 귀환하도록 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 Premier tome de ces manuscrits. Il a quitté la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en 1900.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미테랑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시고 나신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Ont enterré la question. 그 이후에 이 문제, 이 의궤에 관한 새 장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새 장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르코지 대통령을 방문해서 이번 이런 의궤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정부가 프랑스가 한 국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민주국가로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것이 의궤를 반환한 의궤를 한국에 귀환시키는 것이 지난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한 이 의궤가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문서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Le principe que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돌아온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국내에 단 한 점도 없었던 고려 나전칠기 경함입니다. 그것도 무려 900여 년 만인데요. 고려의 은은한 빛과 향기를 머금은 나전칠기 경함 만나보시죠. 7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고려 나전경함을 공개했습니다. 경함이란 사찰에서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함을 말하는 것으로 나전경함은 고려불화, 고려청자와 함께 고려미술의 3대 정수로 꼽힙니다. 이 경함은 전 세계에 단 9점 있는 것으로 국내에는 처음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일본 교토의 한 고미술상이 갖고 있던 것을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수십억 원을 주고 구매한 뒤 기증했는데요. 나전경함의 모란 문양은 전복 껍데기를 세밀하게 잘라 모란 꽃잎 9장을 만든 뒤 꽃잎 위에는 가는 선을 그려넣는 등 고난도의 기법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주, 마연무늬 등 2만 5천여 개의 나전 조각들이 어우러져 고려의 공예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물과 간혹 비견되는 그 가격을 참고로 하시면은 양주시에서 활동하는 나전칠기명인 김정열 장인이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도 오랜 시간과 노고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나전칠기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악유로 이제 끊음질을 하는데 악유가 적잡제죠. 그러니까 끊음질을 이제 하게 되면 혓바닥으로 핥게 되는데 핥아서 서마를 먹어야 기술자가 된다는 그런 전례의 설이 있어요. 그 치매 그 참 대단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치맥으로 하는 것보다 수분을 주는 거하고 일반 물로 주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점도 접착되는 그 점도율이. 지금 천을 왜 가에 이렇게 많이 넘치게 해서 이걸 하냐면은 정확하게 자르려면 힘드니까 또 배가 천이 이게 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조금 이렇게 가에 넘치게 해가지고 마르면은 가해를 따내면은 이제 완벽하게 다 싸지죠. 말려.
끊음질한 자개사에는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올리면 안 좋아요. 낮은 칠기는 그야말로 저의 배우자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같이 해야 되는 직업이자 나의 친구고 제2의 배우자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나전칠기가 이웃나라 일본에서까지 대접받고 있습니다. 길정본 장인의 일본에서의 활약상을 보실까요? 이들이 모인 건 지금 막 한국에서 도착한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길정본. 젊지도 그렇다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닌 그녀가 왜 한류 스타 같은 대접을 받을까요? 그건 길정본이 만든 이 작품들 때문입니다. 작품을 이구지구 그녀는 지금 일본 열도를 방랑 중입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28년을 헤아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우리 누나 알리려고 배가 고프면서 밥 먹을 시간 없이 쓸쓸히 다니는 그 민족의 전통을 알리기 다니는 내 심정 내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낯설고 물선 타국 땅. 대체 무엇이 7순이 넘은 그녀를 바람처럼 떠돌게 했을까요? 그 길에 잠시 동행합니다. 막 초겨울로 접어든 지난해 11월 길정본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곧장 구마모토 외곽으로 향합니다. 30년 가까이 일본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구마모토는 이번이 처음이죠. 좋은 쌀로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일본 전국시 1위 먹었던 곳이거든요. 이처럼 사랑받는 우리 문화재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첫 행선지는 구마모토 북동쪽의 기쿠치 시청입니다. 아직 일면식도 없는 이곳 시장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시장님? 예. 若い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市長様韓国大好きよ言って顔見る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顔見においでいただきました。市長さん顔見たらよかったなと。韓国アイラブユーする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ぐらい愛。 안녕하세요. 우와, 수고이. 그래. 학교가 난 학교가. 손바닥만한 나전 사진 몇 장을 들고 길정본은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韓国の螺鈿を世界にこうやって広めた、もらっていただいた方で、日本ではもう約30年間近くいろいろこう。 길정본은 구마모토 사람들에게 나전 작품을 실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전에 관한 한 불모지인 구마모토에 한국 나전공예 전시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죠. 오늘은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 붐에 돌아온 문화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문화재 중에 직지심체 요절만은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의 혼과 얼을 담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남아있는 16만 점 모두 우리 땅에 돌아오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유튜브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